지금 이 순간 옆에 누군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입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명석입니다. 올해로 105세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놀라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105년 동안 수많은 부부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결혼한 사람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그리고 결국 말없이 조용히 각자의 세계로 돌아간 사람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은 많은 분들이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도 결국 남이 됩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잠시 더 들어보십시오. 저는 3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 아내는 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죽을 때도 함께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70이 지나고 80이 되고 90에 이르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늙어가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먼저 몸이 쇠약해지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먼저 고독해집니다. 한 사람은 잠을 일찍 자고 다른 한 사람은 새벽에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말이 없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말 걸 사람을 잃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이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황혼 이혼을 선택하거나 혹은 몸이 아파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법을 전혀 모르는 채로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혼자서 밥을 차려 혼자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하루를 감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그 질문은 아직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70을 넘기면 그 질문은 점점 현실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려움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준비를 드리러 왔습니다. 부부가 결국 남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인생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제가 105년을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잃고 다시 일어서며 깨달은 5가지 지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늙은 교수가 수많은 새벽을 혼자 맞이하며 몸으로 익힌 삶의 기술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 친구 중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에는 작은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꽤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가 단 한 번도 스스로 해결한 적이 없는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밥은 언제나 아내가 차렸습니다. 병원 예약도 아내가 했습니다. 명절 준비도, 자녀들과의 연락도,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아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박 선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당연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번갈아 찾아왔고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밥을 제때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하루하루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박 선생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부족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혼자가 되었을 때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에게 삶의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 전체를 지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삶 전체가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우산입니다. 비가 올 때 함께 우산을 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우산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우산이 있을 때 우리는 비를 맞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빗속을 걷는 법을, 젖은 채로도 길을 찾는 법을, 혼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지금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배우자 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90을 넘겼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 하나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밥을 짓는 것부터, 혼자 병원에 가는 것부터, 아무도 없는 저녁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것부터, 그것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독립적인 인간의 품격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보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혼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의존은 상대가 사라졌을 때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 곁에 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신을 함께 키워나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성숙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찜이 아닌 선물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산은 언젠가 접힙니다. 그러나 비를 맞는 법을 아는 사람은 우산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낯선 사람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이 다칩니다.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는 하루면 잊힙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말 한마디, 자녀의 무관심, 오랜 친구의 배신,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진심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는, 자녀에게는, 오랜 친구에게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기록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의 빛 장부라고 부릅니다. 이 장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 속에나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그날, 자녀가 별일 아니라는 듯 전화를 끊었던 그 순간,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는 척하며 딴 생각을 하던 그 눈빛, 우리는 그것들을 잊은 척하지만 사실은 잊지 않습니다. 다만 덮어둘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사건 하나가 그 장부를 펼쳐버립니다. 왜 이렇게 작은 일로 화를 내느냐고 상대방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일 뿐입니다. 부부싸움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싸움은 20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불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덮고 또 덮다 보니 어느 순간 무엇을 덮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흔이 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사, 전달되지 못한 사과, 꺼내지 못한 서운함,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됩니다. 처음에는 얇은 벽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 그 벽은 너무 두꺼워져서 아무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의 감정은 오늘 안에 처리하십시오. 서운하면 그날 말하십시오. 고마우면 그날 표현하십시오. 사과할 일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빚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관계는 언제나 쌍방입니다. 나만 피해자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무거운 장부를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더 일찍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더 일찍 사과했더라면 좋았을 순간들을, 더 일찍 고맙다고 했더라면 달라졌을 관계들을, 그러나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후회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수십 년 후에 빚장부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오래 남을 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105세인 지금도 그렇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집니다. 몸이 오랫동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기를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그 다음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책, 그리고 새벽의 고요함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참 쓸쓸하겠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데 곁에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결핍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그 질문을 피했습니다. 일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십 년 동안 고독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이것저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그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책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읽다만 철학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스칼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줄 모른다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저는 한 페이지를 읽고 두 페이지를 읽고 한 챕터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닙니다. 책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살다 간 인간들의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먼저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품은 의문에 먼저 답을 구한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수많은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다시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은 후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사색입니다. 책을 덮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과거의 나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색의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진심으로 저 자신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풍요롭습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 정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떠나도, 자녀가 멀어져도, 친구들이 사라져도 그 정원은 오직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자유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을 잃었고, 친구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새벽을 혼자 버티며 몸으로 익힌 한 늙은 교수의 생존 도구입니다. 첫 번째 원칙,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평생 책을 읽었습니다. 젊어서는 지식을 얻기 위해 읽었고, 중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읽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서 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책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조용히 내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은 가장 정직한 친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책을 펼치십시오. 거창한 철학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집 한 권, 수필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 30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잠시 앉아 생각하십시오. 읽은 것을 생각으로 소화할 때 그것이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지식은 책 안에 있지만 지혜는 사색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자기만의 일과 취미를 가지십시오. 저는 은퇴 후에도 글을 썼습니다. 강연을 했습니다. 작은 원고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새벽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으셨습니다. 교수님,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일은 내가 아직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이유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일입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입니다. 뜨개질을 하는 것도, 텃밭을 가꾸는 것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걷습니다. 105세인 지금도 그렇습니다. 걷는 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걷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걷는 것은 내 몸에게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건강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약을 챙겨달라 하고 병원을 데려다 달라 하고 밥을 차려달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여러분의 몸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건강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하루 30분의 산책, 제때 먹는 약, 규칙적인 수면, 이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면 적어도 자신의 품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일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자녀는 내가 낳고 키운 존재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 진실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결국 서로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앞서 말씀드린 마음의 빗장부에 조용히 기록됩니다. 사랑은 가까울수록 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멀리서 바라볼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결정에 일일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을 믿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모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품위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영적, 정신적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저는 평생 철학과 신앙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가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마음의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자녀가 상처를 줘도, 몸이 아파도, 외로움이 밀려와도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납니다. 신앙이 그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그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그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혼자서도 가장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가 몸에 배었을 때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가 곁에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진실한 선물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의 안에서 피어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랑이란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배우자와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쉬고, 같은 생각을 나눠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녀와도 그랬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니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것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항상 곁에 있어야 진정한 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50이 넘어가면서 저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다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 작은 습관 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녀는 숨이 막힌다고 느낍니다. 친구와 너무 자주 만나면 어느 순간 서로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약점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저는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지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모이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번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수없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서로 찌르지도 않고 서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인간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차가워집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젊어서는 배우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은 세월이 지나고 여러 번 찔리고 여러 번 상처받은 후에야 조금씩 익힐 수 있습니다. 저는 70이 지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한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만의 아침 시간이 있었고 저는 저만의 새벽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되 모든 순간을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서먹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진 후에 만나는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만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리는 관계를 시키지 않습니다. 거리는 관계를 지속시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자녀의 집에 불쑥 찾아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녀의 선택에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를 이제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믿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서자 자녀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덜 개입할수록 자녀들은 오히려 저를 더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사랑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돌아옵니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한 명의 깊은 친구가 낫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깊은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관계,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저는 지금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50년이 넘는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면 오래 이야기했지만 만나지 않는 날에는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여백을 주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십시오. 그 여백이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백이 관계를 오래 살아있게 합니다. 꽃도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마음 안에 사랑은 더 오래 머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부가 결국 남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진
우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빛 창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닌 품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이 있는 노년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105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빠른 걸음도 사라지고 날카로운 기억력도 흐려지고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친구들도 대부분 먼저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명예, 지위, 타인의 인정, 그것들도 이제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그저 감사합니다. 창밖에 새소리가 들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앉아 있으면 그 순간이 이미 완전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런 삶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더 빠르게 나아가려 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모든 다른 박질이 사실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충만함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국 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 제가 드린 그 말을, 저는 이제 그 말의 완전한 의미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남이 된다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온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부는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자녀를 붙잡으려 했고, 건강을 붙잡으려 했고, 지나간 시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녀가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것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에는 고요한 빛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깊은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끝맛은 달콤함이 아니라는 것을. 달콤함은 젊음의 맛입니다. 인생의 끝맛은 고요함입니다. 깊고 잔잔하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것이 오래 살아남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진한 맛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요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에 대한 기대를,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지나간 시절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한 고요함은 오지 않습니다. 둘째, 받아들이십시오. 나이 드는 것을, 혼자가 되는 것을,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저항은 고통을 키울 뿐입니다. 받아들임은 고통을 지혜로 바꿉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나이에 계시든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부가 결국 남이 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으로 인생의 끝맛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뜰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마시고 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또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여러분도 그런 하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